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5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 다음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 수익 비용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어떤 것일까? 자, 네 가지 보기 나왔는데요. 제일 정확한 건 뭡니까? 개별법이죠. 직접 꼬리표 달아가지고 추적하는 것. 이게 제일 정확하겠다. 만약에 개별법이 지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다 뭘까요? 그때는 후입선지법이겠지. 그래서 후입선지법은 뭡니까? 가장 늦게 산 게 먼저 팔리거든. 그래서 따끈따끈한 상품, 어제 샀던 거, 오늘 샀던 게 바로 팔리는 걸로 보거든. 그러면 매출 원가 자체는 오늘 산 거, 어제 산 거, 바로 최근에 산 게 매출 원가로 기록되니까 수익 비용 측면에서 매출 원가가 매우 정확하게 기록된다 이겁니다. 대신 단점은 그 기말 재고자산은 옛날에 샀던 거 쾌쾌 묵은 게 기말 재고자산으로 가니까 기말 재고자산이 시가를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미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겠지. 그래서 개별법이 제일 정확하다 뭐 이런 거 한번 나왔으니까 또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개별법 없이 뭐 선입선출, 후입선출, 가중평균, 총평균 뭐 이렇게 4개 제시해 놓고 4개 중에서 수익 비용 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장점을 보이는 것이 정확한 것은 어떤 방법일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면 후입선출 선택하면 되겠다. 됐죠? 여기서는 개별법 제일 이상적인 게 있으니까 4번이 답이 될 것이고. 됐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자,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체크 하나 해두십시오. 또 나올 수 있거든. 요거 없이 이제 문제 조금 변형해가지고 그렇게 표시해 두시고. 두 번째, 무형자산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부에서 구입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맞겠죠? 뭐 산업재산 같은 거 있죠. 뭐 특허권 같은 걸 돈 주고 다른 데서 샀다. 그러면 무형자산으로 기록하겠지.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으로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해법 사용한다. 맞죠? 3번,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법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와 경제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 중 긴 기간 아니고 짧은 기간이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허권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 요거 경제적 수치로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까지 돈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 효익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경제적 내용연수는 3년이거든. 근데 법적으로 요 그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야. 그러면 5년 동안 상각하겠습니까? 무형자산 상각 아니죠. 3년. 실제로 돈 가치가 있는 기간 동안 상각하겠지. 당연히 둘 중에 짧은 기간 동안 내용연수를 해가지고 상각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긴 기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이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혹시 이 지문 내가 본문 공부할 때 생각 안 해봤다. 그렇다 하더라도 답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1번, 2번 확실히 맞는 거고요.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 못한다고 했죠. 외부에서 돈 주고 샀을 때만 인정한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러면 1번, 2번, 4번 맞는 지문이니까 3번 틀렸다라고 답을 구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한 번 이제 등장했죠. 이 지문이.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판단하자 이겁니다. 둘 중에서 짧은 기간을 내용연수해서 상각한다. 됐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문제 3번, 수익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맞고요. 2번, 수입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맞죠? 그래서 유입 가능성 그리고 측정 뭐 이런 거 우리가 키포인트, 키워드로 정리해 봤었습니다. 3번, 거래 이후에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우리가 판매를 통해 재화를 판매했을 때 수익 인식하려면 그 재화를 소유할 때 느끼는 위험과 효익을 모두 다 물건 사는 사람한테 이전했을 때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정리했었죠. 그래서 그 말이죠. 그래서 물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소유에 따른 위험 효익을 여전히 내가 판매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 팔린 거 아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물건 팔린 게 아니니까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하지 말라 이겁니다. 맞는 거다. 맞는 거고. 그리고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수익 인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런데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더라도 수익 인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겠지.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4번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제2기인 2015년 말 결산 시에 계상해야 될 감가상각비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2014년도 1년 전에 취득했고요. 1월 1일에 정률법입니다. 그리고 취득원가는 200만 원. 상환방법은 정률법이고 상각률이 10%래. 오케이. 내용연수는 10년이래. 내용연수 그리고 잔존가치 뭐 얼마 있겠죠? 잔존가치랑 내용연수 다 고려돼 가지고 정해진 율이 요 상각률 10%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료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감가상각을 위한 자료가. 잔존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상각률 자체에 모두가 반영이 돼 가지고 산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014년도 연도의 그 감가상각비 얼마입니까? 취득원가에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 하나도 없는 상태죠. 처음 취득했으니까. 자, 여기서 곱하기 10% 해가지고 20만 원. 요게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고 두 번째 연도는 200만 원. 취득원가에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이제 생겼죠. 20만 원 곱해서 10%. 두 번째 연도는 18만 원 되겠다. 그러면 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18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첫 번째 연도 20만 원, 두 번째 연도 18만 원 합한 38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은 20만 원, 38만 원인 18만 원하고 38만 원인 답은 2번 되겠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약식으로 편법으로 뭐 이렇게 분석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연도에서 자 정률법은 처음에는 만 인식하고 그 다음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든다고 했죠. 감가상각비는 어느 비율로? 자 정률이 10%죠. 그러면 1-10%한 곱하기 90%한 것만큼 이렇게 금액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20만 원에서 곱하기 90%는 18만 원. 그 다음에는 18만 원에서 다시 90% 곱하면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산 조금씩 쪼그라들겠죠.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계산해도 뭐 결과값은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답은 2번 되겠다. 됐죠? 자, 그럼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문제 5번 다음 회계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급법이죠. 회계 정책의 변경은. 그리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지법이죠.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과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라고 하면서 뭐 이런 것들 정리했었습니다. 인정된다. 자,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뭐를 본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겠네. 그렇죠? 자,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 6번 종합원가계산 방법 중 선입선출법의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종합원가 계산이 선입선출법 그리고 평균법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요거 두 개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원가 통제 등에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분을 구분했죠. 그래서 완성품의 경우에도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것과 단기 착수분이 완성된 것을 구분해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도 그걸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 원가 구할 때 그 적용할 때도 기초 제공품 원가는 따로 떼놨다가 전부 다 단기 완성품 원가로 바로 보내버리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구할 때 그 원가 대상 원가는 only 이번에 발생한 원가만 가지고 구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 비해서. 자, 1번 원가 통제 등에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답니다. 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해 가지고 원가 계산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평균법보다는
원가 통제 등이 조금 더 유용하다 이거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표준 종합 원가 계산도 마찬가지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이니까 이게 더 유용하다.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은 이겁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세 개 다 우리 회사가 미리 설정한 표준치 가지고 일단 금액을 산정한대. 그래놓고 실제 발생한 금액과의 차이를 추가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애당초 표준치 가지고 딱 계산해 봤다가 실제 발생액이 크면은 원가가 너무 과다하게 계산했네 이렇게 원가 통제를 하기 편하다는 겁니다. 표준 종합 원가 계산. 그러다 보니까 표준 종합 원가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이니까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조금 더 선입선출법의 정보가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여기 표준화된 요 계산 방법에도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다 이겁니다. 말이 맞다 이겁니다. 1번, 2번 똑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이니까 이런데 더 유용하다 이거고요. 3번 전기와 단기 원가가 혼합되므로 상대적으로 계산 방법이 간편하다. 이거 무슨 방법입니까? 평균법이죠. 그래서 기초제공품과 단기 착수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이 섞어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게 평균법이다. 그래서 계산은 좀 간편한데 결과치가 조금 디테일하지는 못하다. 정확하지는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3번은 선입선출법이 아니고 평균법이니까 답은 3번 되겠네. 그리고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한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자체가 뭡니까? 먼저 투입된 게 앞에 있겠죠. 그럼 그게 먼저 완성되겠죠.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과도 조금 더 가까운 게 선입선출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말은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2번 표준 종합 원가 계산 뭐 이런 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용어가 등장해서 조금 시간 할애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3번은 전형적으로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우리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지금 설명이니까 답은 3번이다. 그래서 2번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문제 7번. 다음 중 제조 간접비의 예정 배부액의 계산 방법은 자주 나오죠, 시험. 배부율 자체는 예정 배부율, 그리고 조업도는 실제 발생액. 그렇게 곱해서 구하는 게 예정 배부액이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 자, 문제 8번. 다음은 주식회사 강남의 제품 한 개에 대한 원가이다. 자료를 보고 주식회사 강남의 2015년도 제품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판매 가격,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뭐 이런 자료가 나와 있네. 그러면 변동 제조 원가 뭡니까? 일단 직접 재료비 변동 원가 맞죠? 직접 노무비 변동 원가 맞죠? 제조 간접비는 고정 제조 간접비라는 것도 있고 변동 제조 간접비라고 것도 있고 두 개가 섞여 가지고 제조 간접비라는 게 형성되는데 그중에서 변동 제조 간접비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요거 세 개 더한 게 제품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가 되겠지. 자, 제품 한 개당 직접 재료비 500원씩 든대. 그러면 500원. 직접 노비 300원. 오케이. 두 개 더하고 이제 제조 간접비만 구하면 되는 건데 시간당 30원씩 발생한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시간 걸렸습니까? 직접 노무 시간당 직접 노무비가 100원이거든. 그런데 300원 들어서 몇 시간 걸린 겁니까? 3시간 걸린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직접 노무 시간을 말한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제품은 인력, 이 사람이 붙어가지고 만드는 수작업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 그래서 기계시간 이런 거 말고 직접 노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배부 기준이 되는 모양이지 인과관계가 높은 배부 기준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3시간 그 인건비가 인력이 들었고 그 시간당 30원이 지금 인건비거든. 간접 노무비의 인건비를 따져보면 30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3시간 곱하기 30원에서 90원이 한 단위당 제조 간접비다 이겁니다. 간접 노무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90원이 변동 제조 간접비다. 그러면 800원 플러스 90원. 890원이 다 한 개당 변동 제조 원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한번 3번 되겠다. 그래서 변동 제조비, 뭐 변동 원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원가의 분류에서만 공부했었지.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매치해 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변동 원가가 되겠다 이겁니다.
보세요. 한 개 만들면 직접 재료비 500원 들죠? 두 개 만들면 1,000원, 세 개 만들면 1,500원. 비례적으로 딱딱 증가하는 가장 전형적인 변동원가가 될 거 아닙니까? 직접 농업비도 요 300원은 only 뭐 A라는 제품이면 투입되는 지금 인건비가 300원이라는 거든. 그러면 두 개 만들면 600원 들고 세 개 만들면 900원 들고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변동원가의 흐름을 보이고, 제조관접비는 고정비도 섞이고 변동비도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변동비에 해당하는 변동 제조비 관접비만 딱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제시해 줬잖아. 그러면 요 제시된 것만 가지고 딱 계산하면 그 자체가 변동비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세 개를 더해봤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가의 흐름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에서 배웠던 로직,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조금 특이한 형태로 문제가 제시된 것으로 보여서 조금 시간 할애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됐죠? 자, 지우고 다음 문제 봅시다. 문제 9번.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총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단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 일반적인 가정이죠. 그런데 자, 그 보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두 가지 방법을 다 구입을 하라는 식으로 제시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배운 내용대로 그냥 풀면 되겠다. 일단 제공품의 물량 흐름을 파악해야 되겠죠. 기초 제공품이 100개고요. 단기 착수가 400개. 왼쪽은 500개. 그럼 오른쪽도 500개 돼야 되겠는데 단기 완성이 300개, 기말 제공품이 200개. 자, 300개는 자, 따져보면 100개는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고 나머지 200개는 단기 착수분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몇 %? 25%였다. 25%에서 출발했다.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0%에서 출발해가지고 50%에서 멈췄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굳이 그려보면 자, 25% 요게 50% 뭐 이렇게 써보면 자, 기초 제공품 완성분은 25%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완성됐고요. 2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냥 완성됐다. 그리고 2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50%에서 멈췄다.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겠지. 자, 가공비, 지금 가공비만 완성품 완산량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재료비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가공비인데 처음에 평균법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인데 이번에는 선입선출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이 100개 있었고 단기 착수가 500개 있었는데 요거 구분 안 한다고 그냥 섞어가지고 완성 완산량 구하거든. 그래서 요 단기 완성된 게 300개인데 엄밀히 말하면 100개는 기초 제공품 완성분, 200개는 단기 착수분 완성분인데 구분하지 않고 그냥 300개 전체가 다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번에 완성됐다라고 보거든. 그래서 300개 전체를 다 적어주는 거지. 완성 완산량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200개는 그냥 전체를 다 적어준 거 맞죠? 그런데 100개가 사실은 25%부터 출발해가지고 완성된 건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투입됐다고 가정하는 거지. 이 부분만큼. 평균법은 단순화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100개 전체가 다 가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50%에서 멈췄죠. 그러면 200개 곱하기 50% 해가지고 100개. 그러면 400개 되겠지. 가공비는 그 선입선출법은 원칙대로 요 기초 제공품은 25%에서 출발했다. 이거까지 고려해가지고 완성 완산량 구한다는 거지. 그러면 75% 곱하기 100개 해서 75개. 그리고 요거는 200개 똑같고 밑에 거 100개 똑같고 그래서 375개가 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대상 원가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비는 이렇게 섞어 찍으려 했으니까 나중에 대상 원가 이거 나눌 때도 가공비 기초 제공품에 있는 가공비랑 단기 착수분에 대한 가공비 요 두 개 섞어가지고 대상 원가로 나누고 여기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따로 뗐다가 전부 다 완성품 원가로 따로 보낼 거니까 완성품 완산량 단위당 원가 구할 때 쓰는
대상 원가는 기초요점 품원가 말고 only 단기 착수분에 대한 가공비만 가지고 완성품 판사장 나중에 구해간다 이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완성품 판사장 자체를 묻는 거니까 답은 400개, 375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됐죠?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 그림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구하는 답은 자, 평균법은 400개, 선입선출법은 375개 이렇게 되는 것이 답이다. 1번이 답이다. 됐죠? 자, 지우고 출발합시다. 자, 10번 보조 부문비를 각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데 있어서 보조 부문 간의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단계 배부법이죠. 그래서 그 단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원가 배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답은 2번 되겠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와 제2기로 나눠진다. 기본적으로 6개월이다. 맞죠? 2번 일반 과세자의 경우 1월 20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된다. 아니겠죠? 사업 개시일인 1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한 과세기간.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자, 3번, 4번 읽어볼까요? 자,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맞죠? 4번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한 과세기간이 된다. 이거는 간이과세 포기하면 이번 달까지는 간이과세자, 다음 달부터는 일반 과세자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그거를 말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이거 4번도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급시기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간지급조건부 판매 이런 거 공급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공사 같은 거 건설공사처럼 실제로 물건 인도해 주기 전에 미리 돈 받는 것 그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 공급 이런 거는 부동산 임대용처럼 365일 계속 주는 거 이런 거였죠. 그런 경우 공급 시기는 각 대가 받기로 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월세를 다음 달 5일에 받기로 했다고 그러면 다음 달 5일 그게 기본적인 원칙적인 공급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선불, 후불로 임대료 받았을 때 1년치 임대료를 1월 1일 또는 12월 31일 받았을 때 각 대가 받기로 한 때가 아니죠. 언제다고 기본적으로 월할로 안 보내야 되고 공급 시기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의 결론은 3개월마다 신고할 때 넣어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공급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에도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공급시기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건당 200원을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뭐 길게 썼는데요. 맞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발급할 때마다 한 장당 200원씩 한도 연간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세액 공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인은 공제 못 받고요. only 개인만 받을 수 있다. 2번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죠? 법인은 못 받는다. 3번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환급이 배제된다. 맞죠? 이것도 간이과세자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4번 신용카드 등 발급에 의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연간 7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한도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는 요거 공제 못 받지만 뭐 내용은 우리 이론편에서 간략하게 배웠었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지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 14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항상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은 즉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거 찾아랍니다. 1번 복권 당첨금 요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맞죠? 그래서 복권은 1억 받든 2억 받든 그냥 그 받을 때 세금 딱 때리고 그거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할 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지. 답은 1번 되겠다. 뇌물, 알선수재 이런 것도 기타 소득 맞죠? 그런데 뇌물 줄 때 그죠? 돈 주는 사람이 원천지수하고 주겠습니까? 성격상 원천지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원천지수 대상이 아닌 기타 소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뇌물 같은 거 이런 거는 종합소득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했었습니다. 4번 당연 분리과세를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 선택에 따라서 분리과세도 끝낼 수도 있고 종합과세 신고할 수도 있고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됐죠. 내가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됐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문제 15번 과세 최저한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 금액 중에서 원천지수 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일시적인 봉사료 지급 금액 뭐 이런 거 원천지수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본 적 없죠.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2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위약금 이런 것들이 원천지수 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였다. 그죠? 그래서 그 성격상 위약금의 경우에는 원천지수를 하고 나머지만 준다.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거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뇌물이나 그죠? 그다음에 이런 위약금 이런 것들은 그 성격상 원천지수가 힘들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기타 소득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원천지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종합과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이 답이다. 본문 내용에서도 강조드렸습니다. 자, 기억 안 나신 분들은 본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지역권 대여하고 받는 금품 이런 거 뭐 별다른 언급 없었고 대표적인 기타 소득 사례죠. 그래서 원천지수 해야 될 것이고 복권 당첨금 원천지수 할 것이고 이거는 복권 당첨금은 원천지수 하고 분리과세로 끝나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제57회 기출문제 풀어보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